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미국발 쇼크를 딛고 코스피가 전에 반격에 나섰는데 사흘 만에 소폭 반등에 1890선을 회복할 수가 있었죠. 외국인들의 사흘 연속 팔자세가 나왔지만 매도 공세는 약간 누그러진 모습 속에 코스피가 1900까지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반등하며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 패턴은 미국을 그대로 답습했는데요.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모습을 또 따라한다면 조금은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이 유럽이 반등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하루 만에 꺾였기 때문인데요. 일단 ISM 제조업지수 쇼크 이후에 이번 주 후반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이 같은 노동부의 고용지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적게 증가하면서 미국 증시가 결국 하락하고 만 것입니다. 유럽 내부적으로도 포카 PMI는 좋았는데 소매 판매가 부진했던 점, 유럽 내부에서도 지표가 엇갈렸고요. 미국에서도 민간 부문 고용은 좋지 못했지만 서비스업 지수는 괜찮았는데도 이마저 분위기가 조금 악재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이게 잠깐 묻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일단 뉴욕과 유럽 증시가 방향성이 없었다라는 점, 어제 우리 소폭 반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팔았다는 점, 그리고 어제 반등도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짙었다라는 점 감안해 볼 때 오늘 추가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입니다. 이벤트가 산적해 있죠. 이벤트 코앞에 두고 오늘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출발하죠. 네, 기술적 반등이라지만 그래도 급락세가 진정된 게 어디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어제 반등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냥 오른 건데 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일장에 관한 전문가 5분의 의견을 한 줄로 받아봤고요. 오늘장에 대한 전망까지 여쭤봤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최희승 차장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셨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다라는 점에서요. 정용훈 팀장님 역시 외국인 매도세 지속. 그렇지만 환율은 안정적이었다. 1070원대 재진입했으니까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피의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인한 상승이었다. 결국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꼬집어 주신 부분으로 보이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소폭 반등 속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개선 조짐을 보였다 하셨습니다. 자, 안상현 팀장님은요, 반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흘 연속 팔면서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외국인들이 팔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동일하지만 소폭 약간 매도 강도는 늦춰졌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프리뷰 확인해 볼까요? 최희승 차장님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외국인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 거론하셨습니다. 민간 부문의 고용은 좋지 못했는데도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가능성을 언급해 주신 분이 일단 첫 번째 줄에서 눈에 띄었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국내 증시는 신흥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부각되며 차별화가 예상된다.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하지만 상승 모멘텀은 없는 가운데 역시 기술적 반등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ECB 통화정책회의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 발표 앞두고 오늘 단기 변곡점이다 하셨습니다. 안상현 팀장님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할 때까지는 눈치 보기 장의 연장선일 것이다 하셨네요. 오늘은 오늘 시장의 모습이 단기 변곡점 양상일 것이다 내다보셨던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단 소폭 반등을 했는데 외국인의 수급 개선 조짐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변곡점인가요? 민간 부문 고용은 일단 좋지 못했는데요. 오늘이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밤 22 통화정책회의, 내일 밤 있을 이제 미국의 1월 고용 동향, 이것이 단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시장은 오늘 혼조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외국인의 이제 선물, 어저께 같은 경우 선물이 장 후반에 오히려 매수로 돌아서서 큰 폭은 아니지만 이틀 동안 어제 말고 그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거의 9,500계약 이상 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매수로 전환됐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 공세도 주춤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한 89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 전일 3,800억, 그 전일 2,500억에 나온 거에 비해서는 소폭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늘은 좀 혼조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어제 이제 그 락앤락을 보시면 어제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형주의 실적은 대부분 나왔죠.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중소형주의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어저께 락앤락처럼 실적이 부진한 그런 종목들은 특히 중소형주는 그런 위험성의 내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락폭이 더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지금부터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틀 전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영업손실 1,200억 이상의 영업손실이 났다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히려 주가가 8%가 올랐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건설주가 전부 다 좋았지만 특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8%가 주가가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종목별 대응을 하되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 낙폭과대 대형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또 적게 나온다던가 하면 어떡하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5,000선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룸이 좀 열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까지 밀린다고 하면 우리 지수 같은 경우도 1,840에서 50까지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어제도 2,000억 이상 기관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6거래일 동안에 1조 5천억 정도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이 매수세는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현물로 주식을 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 1900선에서 그 펀드 자금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점, 이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총알은 기관들이 있다. 추가적인 룸은 1,840, 50 정도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은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분야가 어디인가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자동차 업종과 건설 업종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소형주가 이제 대형주의 바통을 이어받아 실적을 본격적으로 발표할 테니까 중소형주의 비중 축소를 권고하셨고, 다만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는 대형주 가운데 자동차와 건설 섹터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향후 필요한 전략 미리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에 외국인들이 2조 넘게 3조 가까이나 계속 팔고 있는데 악재가 겹친 탓이라고 하죠. 현재 글로벌 증시 분위기 좀 압축적으로 나타내 주신다면요. 예,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좀 판단해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정 진행으로 봐서는 대략 한 3분의 2 정도는 진행이 충분히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이나 국내 증시 역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기간 조정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지수의 그 등락폭 자체의 폭은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 국가별로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4가지 정도 주가 조정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의 조정 요인은 아무래도 테이퍼링 환경에 따른 지표의 부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미국 증시의 조정 압력 자체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매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흥국 불안과 한국 증시의 차별화의 문제인데요. 대외 건전성만 놓고 보면은 한국 증시가 차별화될 수 있지만 신흥국에 대한 우리 경제의 수출 비중을 놓고 보면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펀더멘탈까지 차별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좋지 않지만 미래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신흥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PBR 기준으로 1.0배를 위협하는 그런 그 불안 요인이 신흥국 불안의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인데요. 일단 오늘 개장하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 이슈가 적어도 2월이나 3월까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2월 말까지 합의가 최종적으로 끝나야 되는 부채 한도, 미국의 협상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그 하락은 일시적일 가능성에 대한 무게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나타난 요인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3분의 2 정도 진행됐다 하더라도요. 제한적 등락이 수반될 수 있는 기간 조정은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올라갈 모멘텀, 올라갈 상승 재료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일한 그래도 반등의 재료가 있다면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졌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럼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뭐 절대적으로 얼마가 되면은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머징 국가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나 대내적인 수급 환경에 따라서 지수 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PBR 기준이 절대 기준은 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기준 시점과 그 비교 시점에서의 그 외부 환경의 그 충격 정도를 감안해 봤을 때 지난 그 6월 말의 저점이 PBR 기준은 0.94배였고요. 현재 PBR 기준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난 6월과 비교하는 펀더멘탈에 준할 수만 있다면 대략 한 1840 전후 정도가 의미 있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흥국가 좀 우리가 차별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흥국가에 벌어져 있는 밸류에이션 갭 자체도 역사적으로 조금 많이 의미 있는 정도까지 많이 벌어져 있고요. 뭐 선진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들이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되 매도 규모는 좀 적게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 지수의 충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환율 같은 경우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비교적 환이 약세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의 나타날 수 있는 변동폭은 그래도 제한적이고요. 특히 시가총액 관련해서 환율의 그 상승이 부분적으로는 지수의 압력이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부분적으로 환 변수와 또는 그 밸류에이션 변수 자체는 그나마 지수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해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일단 수출주라는 점, 이런 점에서 또 안심이 좀 됩니다. 그럼 향후에 또 한번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지 좀 미리 점검해보고 싶은데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급락했는데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에서 또 쇼크가 나온다면 2차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시장은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가 그에 앞서 진행이 될 텐데 금리 인하가 이번에 가능할까요? 예, 미국의 고용지표는 일단 ISM 제조업 지수 충격이 있었던 부분에서 연장되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오늘 또 뭐 ADP 보고서가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요. 결국 미국 고용 수준 자체가 기대 수준이 좀 하향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기대치를 하향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ISM 제조업 충격에 이미 흡수돼 있는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나빠졌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호재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테이퍼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고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 상당한 충격이 수반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이번 1월에 발표되는 고용 자체의 숫자가 일시적으로 조금 기대치를 하회하더라도 이게 연속적인 하회가 아니라는 시각만 있다면 적어도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을 거고요. 충격이라는 변수 자체도 일단은 완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충격 변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ECB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일단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보다는 아마 2분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 경제 주가에 또 수급에 긍정적일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과정에서 ECB의 금리 인하가 반드시 미국의 유로존의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이버닝 쪽의 자금 유출이라는 긍정적 기대보다는 오히려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ECB의 금리 인하 자체가 반드시 국내 증시의 호재인가는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함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ECB와 미국의 고용지표 관련해서 아주 심도 깊게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 ISM 제조업지표 충격에서 이미 예고된 부분이 있어서 고용지표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데 이것마저 하회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또 한번 갈릴 수 있다고 양쪽 길을 모두 열어주셨습니다. 모두에 일단 3분의 2 정도 가격 조정은 진행됐고 3분의 1 정도의 추가 조정 정도가 열려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예상된다 하셨잖아요. 기간 조정의 그 기간이 이번 달까지일지 3월 정도 되면 좋아질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대형주는 충분히 긴 관점에서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라고도 말씀하시던데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중국 변수나 이머징 변수의 핵심 요인 자체는 우리가 그 불안 요인을 예측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머징 성장의 기대 수준이 올해에도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올해 지난 연말에 예상했던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내수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대형주의 선택에서의 저가 매수 분할은 결국은 내수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의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라든가 제일기획도 들어갈 그런 포지션도 될 수 있지만 앞서 분이 지적하신 대로 건설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특히 내수 비중이 높은 건설 업종이죠. 수출이 아니고요. 그런 업종에 대한 건설 매수나 구조조정이 이미 선행되었던 업종,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대응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의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유는 실적 시즌이 아마 중소형주 쪽으로 쏠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좀 다행스러운 거는 소형주 같은 경우에 집계되는 실적 자체는 대형주보다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내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게 최근 소형주에 대한 시각이기 때문에요. 일반화해서 대형주가 쇼크였으니까 소형주도 쇼크라는 생각보다는 소형주 내에서 실적이 트렌드가 살아있는 개별 종목은 오히려 훨씬 더 그 상승 트렌드가 강화될 수 있다면서 충분히 소형주에 대한 트레이딩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시장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크지만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간에 실적 측면에서 또 섹터를 보면 특별히 내수주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영석 투자전략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침 동시효과를 진행하고 있는 저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금일장이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오늘 시장 에너지를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라는 것은 결국은 상승도 하락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죠. 최근 지수 하락 때문에 그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걸로 일단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수가 바로 반등으로 돌아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대부분들 많이 듣고 확인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시장은 악재가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확대되는 국면이죠. 오히려 이러한 우려감들이 지금 해소돼가는 국면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신흥국 금융위기, 아르헨티나,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루어졌던 신흥국의 금융위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 정확한 좀 방향들을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3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는 분명히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에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 신흥국에 대한 문제를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라는 것인다면 아마 4월 달에 진행되는 G20 정상회담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불확실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 쪽 관련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제 그 부채한도 만기 협상을 일시적으로 연기를 해서 다시 만기가 되는 게 이제 7일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합의안이 좀 도출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시장의 불안 요소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말에 지금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제 중국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 호재와 악재들이 좀 상충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7일날 춘절 이후에 다시 개장을 합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는 반등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분위기들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중국 증시하고 따라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인다고 한다면 향후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것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교용 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장세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파생과 연결해서 대규모 매도 공세를 폈던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도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치는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수는 안 해주더라도 매도 규모를 축소해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오늘은 하방을 잡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전일 이제 장중 저점이 1885포인트였는데 여기를 만약에 오늘 이탈할지 안 할지 만약에 이탈한다면 185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는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가 비교적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한 이틀 정도 수급의 주체였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500이 지지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오늘은 파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선들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좀 하셔야 되냐면, 분명한 건 실적 기준으로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2013년도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TV 쪽에 대한 부분들, TV 쪽에서 이제 LED TV 쪽에 그 대면적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디스플레이 쪽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블릿 PC 중심의 어떤 그 면적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심의 면적이 아니라 태블릿은 면적이 좀 커지는 거니까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들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의 영향도 역시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강해졌는데 한 이틀 정도 주춤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도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매수 타이밍으로 근접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가격 정도의 매수, 그러니까 25,0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뭐 한 29,000원 정도를 한번 보면서 손절 라인 좀 잡아가면서 손절 라인은 24,000원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인데 잠깐 차트 흐름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기준으로 보니까 앞에 한번 상승을 쭉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조정폭이 나타난 상태에서 전전일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많이 밀렸다가 반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 다시 이제 눌렸는데 오늘 뭐 이동평균선이 장중에 무너진다고 해도 크게 뭐 신경 쓸 가격은 아니고 기준 라인이 지금 2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0원만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매수해서 끌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앞에 고점 정도로 돌파를 할 수 있는 가격대 정도에서 지금 29,000원 정도를 한번 목표로 가져가야 될 거고요. 조금 뭐 길게 본다고 한다면 올해 이제 워낙 회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부터 지금 현재 충분히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수가 있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LG 디스플레이 오늘 동시효과 진행하는 것부터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있다가 동시효과 시작되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시장에 숨겨진 동력을 발굴한다.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저 김용준이 여러분의 개장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동시효과가 시작됐고요. 지금 거래소 소폭 플러스, 거래소 7포인트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1.14포인트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것은 일단 전일과 전전일에 어떤 지수가 많이 밀린 거에 대한 자율적인 반등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방이 지금 120만 원 중반대 정도를 하단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지금 원화의 그 강세 현상이 약세 현상으로 돌아서면서 엔화 강세,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환율 환경이 지금 최근에 긍정적이면서 반등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중대형주들 대부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침 분위기는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흐름들 좀 보면요. 지금 이제 그 셀트리온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뭐 대부분 플러스인 상태에서 셀트리온만 지금 약보합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보면은 뭐 섹터별로 보면은 지금 뭐 비료 쪽에서 이제 조비 쪽이나 비트코인 관련이죠, 뭐 반도체 관련이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은 그 섹터별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은 최근에 보니까 그 인터파켓 INT 쪽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오늘 신규 상장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뭐 그 최근에 좀 나타났던 그 시가가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흐름들은 어떤 흐름들이냐면 우선주 쪽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런 쪽은 워낙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인 강세 종목을 좀 보이는 종목은 지금 인터파크 INT 정도 하나가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아침에 잠깐 밀리다가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지금 매매 동향이 진행되고, 아직까지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오늘 방향을 좀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매수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다시 개시해준다면 오늘 저점을 확인하면서 반등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수는 일단 12포인트 정도 플러스, 코스닥 2.6포인트 플러스. 근데 이거는 일단은 9시 반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9시 반 이후에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장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동시효과 진행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 통해서 개장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1900선을 막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어제 셀트리온 때문에 막판에 꺾여서 아쉬웠었는데 같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닉케이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제 닷새 만에 반등하는데 성공했었던 닉케이도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군요. 0.4% 가까이 상승을 해서 개장했습니다. 14,231라인 정도에서 출발한 모습이네요. 어제까지 이틀 연속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1,070원대 복귀를 했던 달러원, 오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분석은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080원대 유지는 되는 줄 알았는데 1,070원대 후반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22 통화정책회의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표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오늘 어떻게 개장했는지요? 네, 어제 간밤에 발표된 미국 주요 지표가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그다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DP사에서 발표한 1월 민간 부분 고용자 수는 17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컨센서스에 소폭 미치지 못해 미국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만 ISM 비제조업 지수는 제조업 지수와는 달리 예상치와 전원치를 상회했는데요. 여기에 주요 지역 연은 총재들이 양적 완화 축소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달러 유로 환율은 2월 들어 1.35달러대 초중반에서 유지되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등락폭이 유로화에 비해 크기는 합니다만 달러당 101엔에서 102엔 범위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뉴욕 및 국내 증시 반등 영향으로 하락해 1077.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만 1월 FOMC를 전후해 불거졌던 신흥국 금융 리스크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0.35원 하락한 1079.4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고 금요일에는 미국 1월 노동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어 환율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말 월초를 맞아 출회되며 환율 급등을 제한했던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수급 요인 영향도 오늘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며 향후 방향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두 가지 빅 이벤트 앞두고 오늘 수급장도 아니고 그냥 관망하는 눈치보기장이 아닐까 외환시장 분석까지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 말씀 들어봤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기분 좋게 1900선을 회복했고요. 외국인들도 일단 현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돌발 종목 알아보죠. 첫 번째는요, 바로 화끈한 오늘 새내기주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이전에 인터파크 INT죠. 인터파크 INT가 공모가 대비 130% 올라서 상한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역시 기관 쪽에서도 아주 수요가 많았었다고 하는데 오늘 상한가 출발을 보이고 있는 인터파크 INT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실적이 따끈하게 발표가 됐어요. 4분기 매출은 늘었고 영업이익은 약간 줄었는데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트위터가 주가 발표 이후 많이 밀렸던 것과 상반되는 그런 모습 네이버에 나타나고 있고요. 4분기 역시 실적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은 롯데케미칼 역시 오늘 갭 상승 출발로 괜찮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진해운도 오늘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장을 했는데요. 최은영 회장이 지분을 포기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이 한진그룹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주가 흐름이 오늘 괜찮은 4인방을 돌발 종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압구정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파크 INT 사실 한 2만 원까지 목표가 부르는 증권사들도 많이 보이던데 오늘 상한가로 시작을 했네요. 네. 공모가가 7,700원. 인데 이제 상장 첫날에는 보통 이제 공모가에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0%까지 시초가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자체가 15,400원에 시작을 해서 또 시가 대비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공모를 해서 받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지금 가격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인터파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버슈팅 한 2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매력도는 지금 현재 17,7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인터파크 INT 상장을 해서 인터파크도 오늘 강세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도 같은 흐름, 결국에는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 인터파크도 자연스럽게 실적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인터파크도 오늘 2% 넘게 14,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사실 실적 발표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방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올해 1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의 호평이 주가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50% 증가를 해서 1,28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워낙 사실
재작년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화학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기 순이익은 328억 정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터파크, 롯데케미칼, 네이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거의 지금 6% 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거의 10%, 75만 9천 원까지 신고가를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적이 결국 라인에 대한 성장성인데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의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점,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신고가를 내는 흐름들이 아닌가. 결국 실적이 기업은 주가 흐름은 실적으로 말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네이버의 상승 흐름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진해운, 마지막으로 한진해운 살펴보면 일단 흐름 자체가 최은영 회장이 지분을 포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최은영 회장의 지분이 포기가 되면서 한진해운이 다시 한진그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의 주가 흐름 연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지분의 구조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진해운의 뉴스 플로우도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인터파크 INT 상장 첫날 상한가로 증시 입성했지만 지금 가격대가 17,000원대 후반까지 올라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투자 매력도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추가적인 특징주 분석을 스튜디오에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장 끝나고 난 뉴스, 좀 청천벽력과 같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벽산건설, 완전 자본 잠식 뉴스가 뜨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됐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언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와중에 SK컴제 실적도 오늘 아침 떴는데 9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실적의 내용의 질 한번 살펴보고 오늘 아침 주가도 챙겨보겠습니다. 코렌텍, 원래 3D 프린터 업체 요거 인수한다는 얘기 있었죠? 인스텍 인수 소식이 드디어 뜨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가족 상봉 날짜가 나왔지 않습니까? 20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거 무산되나 싶어가지고 급락하기도 했었던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제대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먼저 벽산건설부터. 예, 벽산건설 이제 거래가 정지된 종목입니다. 네. 역시나 자본 전액 잠식 소식이 들려오면서 거래가 정지가 되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벽산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가 벽산건설이 2만 원까지 급등을 했을 그때였을 것 같습니다. 벽산건설 지난해, 특히 지난해 말에 4,000원, 5,000원이었던 주가가 4배 급등하면서 2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M&A 기대감에 의해서 2만 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찾아온 구간에서 이제 자본 잠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사실상 벽산건설 자본 잠식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지난해 2분기 말 기준부터 해서 완전 잠식에 들어갔던 게 사실상 벽산건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테마성, 이런 M&A 기대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작전 세력이나 아니면은 좋게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 급등을 했지만 절대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종목이 벽산건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달에는 중소형주 코스닥 랠리가 있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랠리의 시초를 알리는 것이 이제 테마주들의 급등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나면 이제 실적 장세로 가는
하는 과도기에 있는데 실적 장세로 가는 이유가 역시나 이제 회계 감사 부분에서 이제 재무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에 대해서 상장 폐지나 뭐 거래 정지, 관리 종목 지정 같은 이런 회계 감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벽산건설 같은 종목은 특히나 연초에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었는데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거래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풀린다면 절대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시기고 거래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정말 좋게 봐서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소액으로만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종목이 지금 벽산건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SK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SK컴즈, 뭐, 싸이월드 예전에는 뭐 참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SNS 시장에서, 거의 싸이월드보다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러한 제품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지는 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12월 달부터 조금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 싸이월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달 이제 저점이 4,225원이었는데 거의 8,000원 부근까지 조금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러한 오늘 뭐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SK컴즈 실적 우려감은 뭐 1분기, 2분기에 개선될 일은 조금 만무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SK컴즈 본격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1분기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잠시 횡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실적 개선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SK컴즈 역시 신규 매수는 자제해보고 보유하신 분들도 절반 이상은 매도해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예, 그 다음은 이제 코렌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렌텍 같은 경우는 뭐 2013년도 초에 뭐 신규 상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뭐 26,000원까지 조금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렌텍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역시나 의료, 바이오 쪽이라서 이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코렌텍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그리고 오늘 해서 뭐 3D 프린터 관련돼서 급등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D 프린터 관련주 전일장의 뭐 대장주인 TPC가 이유 없이 하한가 정도로 이제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테마주들이 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일장에 뭐 3D 프린터 이외에도 뭐 비트코인, 사물 인터넷, 조류독감 전 테마가 뭐 급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실적이 우량하고 재무가 우량한 저평가된 기업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렌텍 뭐 단기 이러한 호재성 기사로 인해서 상승할 때에는 조금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정말 3D 프린터에 관련돼서 인공관절 매출이 뭐 당장 내년 내후년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온다면 코렌텍은 모멘텀을 뭐 선반영하면서 급등세로 이렇게 급등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제 비는 소나기는 피해가자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에머슨 퍼시픽입니다. 에머슨 퍼시픽 뭐 오늘은 조금 반등세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에머슨 퍼시픽 역시 조금 접근은 자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노출됐을 때 매도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재료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되거나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렇다면 재료가 노출 시에도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에머슨 퍼시픽 같은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재료
재료들이 노출되면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에머슨 퍼시픽이 뭐 전일장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2013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30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2014년 거의 한 달이 지나갔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4,000원대였습니다. 아직까지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에머슨 퍼시픽을 비롯해서 남북 경협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차익 매물은 지속적으로 쏟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3%대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유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이라도 뭐 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매도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에머슨 퍼시픽 같은 이러한 남북 경협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북 경협주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코스닥 쪽에서 우려를 키웠던 두 종목이 있죠. 오늘은 어떤가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요. 4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거의 하한가에 육박할 정도로 급락했던 락앤락이 하나고요. 시세 조정 혐의로 인주거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6%나 급락하면서 코스닥 전체를 끌고 내려갔었던 셀트리온이 나머지 하나의 종목입니다. 오늘 락앤락과 셀트리온 반등하는지, 반등한다 하면 향후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반등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이 우선시 돼야겠죠. 아프리카 TV, 이제 소치올림픽이 내일부터 개막을 하죠.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에 앞서 쭉 올랐는데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바코도 실적 때문에 오늘 강세이고요. CKH, 이거 중국 쪽의 건강식품 업체인데 최근에 이런 건강관리식품 만드는 쪽이 강세라고 하잖아요. 오늘 CKH 또 오르면서 올 들어 상승폭이 80%나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원 F&B도 실적 좋은 거 보고 기관 매수가 어제 오늘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한국정보인증 오늘까지 3거래일째 진행 중인데 4월 연속 상장 이후 계속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먼저 락앤락 셀트리온 들여다보는 게 급하네요. 압구정으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정승용 화장님. 네. 사실 뭐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가를 증권사들이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뭐 여지없이 락앤락에 대한 사실 실망감들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실적의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던 뭐 회사였습니다만 뭐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잘 흘러왔습니다만 결국 작년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어제 급락하고 오늘도 역시 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급락이 나와서 뭐 개인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물을 타고 싶은 욕심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기관이 물량을 대량으로 쏟아낼 때는 일단 당분간 시기적으로 빨리 회복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이런 부분들 다 따져보면 충분히 뭐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일단 수급이 꼬이게 되면 저점이 어딘지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셀트리온도 뭐 어제 상당히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한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최근에 뭐 주가 흐름 한 4만 거의 5만 원대 뚫으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4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결국 뭐 셀트리온도 역시 뭐 코스닥의 대표 업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여기서 뭐 셀트리온이 사실 여러 가지 셀트리온을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투자 심리로 셀트리온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셀트리온이 코스닥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 셀트리온이 잘 가면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투심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반대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역할로 셀트리온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셀트리온을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소치올림픽이 이제 내일 개막을 하죠. 하루 남았는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그 TV로 그 소치올림픽을 못 보는 사람들 뭐 직장인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일단 올해 사실 굵직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 개막한 소치올림픽 그리고
여름에는 또 월드컵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프리카 TV는 워낙 또 실적도 최근에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모멘텀과 함께 또 수급적인 면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리고 아바코라는 종목이 있죠. 아바코 사실 실적이 상당히 요즘에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 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뭐 찾아내는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아바코도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만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79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 수준인데 분기 영업이익이 79억, 상당히 뭐 좋은 실적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은 147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적이 대폭 늘어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CKH라는 종목 봐드리겠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뭐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저평가 메리트라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2,500원 하던 주식이 4,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뭐 좋은 흐름, 거의 더블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중국 기업이다라는 레포트가 현대증권에서 오늘 나왔는데, 중국의 건강식품 및 제조, 유통업체 동충하초를 기반으로 해서 한 60여 개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그런 회사라고 보이는데, 일단 뭐 현재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 한 4.8배라는 점, 극단적으로 저평가다. 그리고 BW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한 6.3배 정도면 싸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이유로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지금 사실 매력도가 있느냐, 사실 거래가 없다가 이런 주식은 또 한번 탄력적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한쪽에서 또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 좀 더 갈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주고, 아까 레포트에서도 뭐 PER 한 5배 정도면 뭐 아무리 못해도 그 한 10배 정도를 우리가 보통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PER를 나누기는 합니다만 한 10배 정도를 보통 그 주식에는 주죠.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원 F&B, 이 회사 역시도 실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는 뭐 실적이 안 좋으면 급락을 하고 뭐 실적 시즌의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원 F&B도 결국 코실적에 따라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 실적이 말해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주가를 말해준다라고 과언에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뭐 주가 흐름 자체는 온리 실적만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오늘도 4% 넘게, 뭐 어제 오늘 최근에 오른 거 거의 뭐 한 10%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뭐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586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시가총액 5,500억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뭐 70%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도 72% 증가해서 366억 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수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역시도 뭐 올해 뭐 상반기까지는 뭐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비재 업종,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소비재 업종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뭐 신고가를 내면서 더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원 F&B 계속해서 지금의 흐름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 1900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제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빠졌던 삼성전자가 125만 원대 오늘 회복을 살짝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1%대 강세, 무려 7거래일 만에 처음 보는 플러스권이고요. 조선주가 본격 반등을 시작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오늘 4%대 치고 올라고요. 다른 조선주들도 동반 강세를 띠고 있으니까요. 호텔신라 이제 뭐 8만 원은 여사죠. 예, 호텔신라가 어제 신고가 내고 물론 윗꼬리 약간 동반했지만 어제 종가보다는 오늘 또 더 높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NC도 지난해 실적 호조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부하이텍은 7%대 급등하고 있는데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각 주관사 선정까지 마친 동부하이텍을 저희가 특징주 마지막 종목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등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뭐 1%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매도 상위에 전부 뭐 외국계가 포진돼 있고 매수 상위에도 역시나 외국계가 대부분 포진되면서 오늘은 외국인이 사고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우려감은 다 반영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130만 원까지 좀 급하게 하락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124만 원대, 125만 원대까지 하락한 이유는 역시나 지수의 연동성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신흥국 우려감에 의해서 특히나 이제 테이퍼링 우려감에 대해서 외국계에서 이제 국내 코스피 대형주를 팔면서 삼성전자가 동반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감은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퍼링 우려감이 나오면서부터 바닥권을 다지고 오히려 상승을 꾀하려고 했던 게 현대 기아차였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엔화가 강세로 조금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국내 기관권에서 삼성전자보다는 현대 기아차 PBR 1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현대 기아차 대비해서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반등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역시나 신흥국 테이퍼링 우려감이 이제 완화될수록 국내 지수 연동이 강한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120만 원 초반대는 정말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일 당장부터 뭐 급하게 상승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역시나 올해 4월, 5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 바닥권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지 단기 트레이딩은 조금 부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저렇게 말씀드리면서 장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호텔신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지금 8만 원 뭐 신고가 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호텔신라에 대해서 뭐 7만 원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면세점 매출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뭐 7만 원대였는데 창의공항 면세점을 이제 확보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종목이 호텔신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텔신라 이미 8만 원대까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횡보 구간에 돌아서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8만 원까지는 상승할 것이고 제가 보는 가격은 8만 5천 원에서 한 8만 7천 원까지는 조금 가능한 수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8만 원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단기 급등보다는 이제 횡보하면서 장 시장 상황이 조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8만 5천 원까지 조금 바라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은 종목이 호텔신라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조선주입니다.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뭐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2%에서 뭐 1% 이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선주 4분기 실적 우려감에 중국과 특히 미국 PMI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 현대미포조선이 7%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니라 이제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유로존 특히나 유로존 쪽에 유로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게 조선주인데 유로존 PMI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은 조금 우려감이 과도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조선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하락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동부하이텍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동부하이텍 사실상 이번 처음 기사화된 게 아니라 매각 기대감이 쏠리면서 단기 급등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재료가 두 번째 노출되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테마주가 지는 장세에서 동부하이텍 접근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하이텍까지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4거래 만에 돌아왔는데요. 지금 막 선물까지도 같이 사고 있습니다. 선현물 동반 매수가 잠깐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기관도 투신권 중심으로 500억 이상 순매수, 코스피는 하루 만에 20포인트 이상 추가 반등하면서 191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시장의 추가 급락 우려는 덜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산들을 넘어야 하죠. 정동 멘토님의 조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아직까지 중소형주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도 실적이 우량하거나 아니면 1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와 자동차 부품주 이제는 바라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스마트폰 부품주는 갤럭시 S5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수폰에 관련된 우전에 난단, 서원인텍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적 개선세가 준비돼 있다 이러한 코멘트가 나왔던 RF텍도 오늘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대장격인 파트론 역시 오늘은 2.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4분기 바닥을 찍고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세로 돌아서는 게 스마트폰 부품주다. 그런데 역시나 4분기 재고 조정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한해서 선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 역시 최근에 기관권에서 현대기아차 특히나 현대모비스를 정말 공격적으로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 만년 저평가 종목입니다. 이러한 실적 장세 대두에 따라서 이러한 만년 저평가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시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또한 관심권에 두고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덕산 하이메탈도 6%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실적장 이제 중소형주 쪽에 본격적으로 도래해야 할 것임을 이제 얘기하시면서도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자 하셨습니다. 자,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독감에 걸리셨지만 도움 말씀 주고 계신 정승현 과장님께도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1910선 정도까지 개장한 지 30분 만에 한 1%까지 끌어올렸다면 갭은 좀 다 메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가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 일정 부분 상승하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정 부분 진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대충 마무리 국면이나 이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반등 오늘 생각보다 좀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식을 사기에는 코스피 시장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종목별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지수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하기보다는 사시더라도 옐로칩, 소비재 관련주들 그런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수 관련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소비재 관련 옐로우 칩들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10선까지 회복한 지금 상황에서 뒤늦게 지수 관련 대형주를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매집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이 가벼운 쪽으로 한번 특별히 소비재 관련 옐로우칩 얘기도 들려주셨죠.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수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같이 사면서 삼성전자의 강세까지 코스피가 1910을 막 찍었습니다. 선물 시장 분위기도 비슷할까요? 알아보고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짧은 매수 전략 주셨는데 그래도 큰 반등은 없었습니다만 오늘 하루 늦게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네요. 아침부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 분명히 갈 자리를 만들어냈는데 모든 게 지금 어제하고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데 오늘 일단 갭상승의 삶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형주 저는 공포의 음봉의 분할 매수 계속 사라 물려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대형주는 오늘 차익 실현 일단 하십니다. 대형주는 차익 실현 하시고요. 중소형주 어제 이제 공개 방송의 추천주들 오늘 목표가 다 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중소형주 쪽은요, 내가 조금 더 끌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요, 자신있게 조금, 수익권이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끌고 가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지수 쪽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부터 오버가 나갈 겁니다. 오버가 나갈 수 있다라는 개연성 정도만 열어두시면 좋겠고, 그만큼 적정하게 찍어야 될 고점은 찍어두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시초 출발과 함께 첫 번째 3분봉 캔들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서 바로 급반등을 연출시켰거든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오늘 이짠 어제 찍었어야 될 고점 넘어서서 오늘 찍으려고 했던 고점까지 올라와 있다. 여기서부터는 오버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반등 충분히 조금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 쪽을 갈 수 있었는데 계속 갈만하면 죽이고 갈만하면 죽였습니다. 바로 누군가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우호적이어야 될 수급 주체가 가장 짧은 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수익률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계속 도래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영락 없이 또다시 그 부분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임들이 조금 어제와 사뭇 다른 것은 프로그램 하나 정도의 차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왜곡된 하락분의 갭 부분을 메꿨고 어제 부분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설프게 떨어졌던 갭 부분까지 모두 다 메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술적 반등의 메꾸기 작업은 끝났기 때문에 진바닥 여부를 결정을 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어제 야간 시장과 미국 시장의 플로우 자체적인 움직임들을 모두 다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진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 만약 단기적으로 또다시 급락이 하나가 연출이 된다라면 저는 그거를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만 열어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공격 롱 포지션으로 전체적으로 전향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오버랩 분명히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뭘까요? 주쌤은 이미 어제 공개 방송의 복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매수를 다 수익층 내서 수익을 내고 이미 매도로 전향시켜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 나홀로 매도 출발됐던 부분이 매수 쪽으로 지금 전향되고 나서 다시 그 규모가 확대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 하지만 개인들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고 있다는 특징,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를 시작으로 매도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미결제가 적정 미결제 부분까지 들어갔다가 현재 다시 일반 기본 미결제 약정 추이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한머니들은
거의 다 일부 또다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도 저들처럼 최소한 자산 규모가 한 몇천억씩 정도만 있다면 또는 몇백억 정도만 있다면 저들처럼 여유롭게 매매 트레이딩을 할 텐데 그걸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겠고요. 옵션 쪽 추이를 보면 콜옵션 추이와 풋옵션 추이를 봤을 때 어제와 그제의 모습 대비해서 거래가 무지하게 한산하다라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충분하게 콜옵션은 어제 부근에서도 계속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가격 이론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 부분 롱포로 끌고는 가지 말자. 이익 실현해야 될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추이 쪽을 보면 현재 베이시스가 얕은 백워 상황까지 들어갔다가 제가 얕은 백워도 무조건 매도, 얕은 컨텐코도 무조건 매도 추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베이시스가 컨텐코 상황을 좀 더 넘어서면서 0.5대 이상 쪽으로 유지가 계속됐죠. 어제 오후장에 이미 그 부분의 조짐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익과 비차익이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놨을 때 역시 매수 우위 쪽으로 같이 점쳐지면서 들어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장의 바스켓 쪽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일부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 기관 쪽 플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은 전반적으로 개인과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현재 부근에서는 변동성을 만들어 놓은 주범 주체인은 맞으나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제한적인 부분을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부분,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는 바로 이 기관계 쪽 플로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의 매도 강도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버랩을 걸 수 있는 매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또다시 고점 저항에 걸릴 수밖에 없는 갭 메꾸기에서 끝난다라는 관점으로 좀 열어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계 쪽에서 지금 유일하게 매도 압박을 치고 있는 금융투자 창구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청산성으로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공개방송을 연속 며칠을 좀 했으면 참 재미난 일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파동 쪽이 좀 걸려드렸고요. 신호등 모양상으로 좀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에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부근에서 잠깐 복귀를 짧게만 해드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지 못하고 죽였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 두 개의 꼬리를 만들 때 패턴 자체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속임수가 나왔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주쌤은 그런 관점에서 아침 시가부터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매도를 잡은 것은 오버랩이 걸렸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좀 잡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도 부분은 저는 짧게 대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 부분에서 적정 눌림이 계속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전장 황금 라인 쪽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요. 한참 밑에 있습니다. 247.9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자, 247.90 오늘 장중 내내 계속 이 부분이 이탈 없다라면 매수 관점이 유리한 위치이다. 이것은 어제 오늘 마찬가지로 어제도 현물이 가장 강했다. 현물의 힘에 임해서 지수도 같이 따라가는 형국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우리 주센 따라서 이미 매수 치신 분들은 짧은 매도도 단기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일단 황금 라인 247.90 유지한다면 큰 그림에서는 오늘 매수가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선물 시장 전략 펼쳐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은 지표 혼조 속에 약보합으로 반등세가 하루 만에 꺾였지만 우리는 이틀 연속 반등, 그것도 하루 늦게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900선 회복한 데 이어 1910선까지 회복했고요. 오래간만에 외국인이 복귀한 데 이어 기관까지 같이 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형주는 1910선 정도 어느 정도 갭을 메운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전략이 많이 출해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는 점도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22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죠. 출발진 쇼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